서울시 어린이집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전 풍무숙명 유치원 교사이자 지금은 아동 보육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함재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교육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본 교육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에는 보육과정을 실행하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수많은 고민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연차가 쌓여도 매년 새로운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서 교사 생활은 어쩌면 매년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해결해가는 과정의 연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육에서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이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보육과정 실행 FAQ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함께 해주실 정말 중요한 분을 소개해 드려야죠. 저희의 궁금증에 답변을 해주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정선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정선아 교수님께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개발 및 놀이 이해자료 집필,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개발 및 2세 실행자료를 집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회장, 국가교육회의 교육비전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보육진흥원 종합평가위원 및 비상임이사를 지내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교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그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자꾸 변해해 가고 있고 발전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 모두 선생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들은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 고민의 기저에 깔려있는 핵심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오늘 드릴 이야기가 아마 답은 정답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참고점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교실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또 한번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교육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교육은 크게 보육과정 실행에서의 어려움과 교실에서의 어려움,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이번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연수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 연수에 참여하셨던 서울시에 있는 약 11,000여 명의 선생님들께서 직접 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지 물어보셨다고 해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직접 물어보았기 때문에 좀 생생한 어려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언급하셨는지를 한번 단어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니 일지라던가 기록, 배움, 관찰, 놀이, 지원 등 보육과정 실행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들을 고르게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일지와 기록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한다.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관찰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록이라는 언어가 쓰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록을 다시 이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일지로 바꿔내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에 대한 확신들이 없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교사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놀이 기록이나 일지 등의 서류 업무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찰 기록을 쓸 때 이거를 내가 뭘 써야 하는 걸까? 아이들의 어떠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번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또 오기 전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좀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니 제가 본 가장 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배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에서 배움을 읽어낸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중요하게 변화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 강조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2024년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조금 중요한 몇 가지 단어, 문구들이죠. 영화가 만들어가는 보육과정,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 그다음에 보육과정 실행.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 선생님들이 아마 보육과정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영화가 만들어가는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내용 아마 어렴풋이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놀이하면서 우리 반에 말하자고 하루 일과를 만들어가고 한 주, 한 달, 뭐 1년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뭐 손쉽게 말하면 그냥 영화가 만들어가는 보육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죠. 영역별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5개 영역의 내용을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보육 내용을 만들어간다. 보육 내용을 만들어간다라는 건 아이들이 배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배우는 거를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가는 보육과정이다. 그러니까 영화가 자기가 하는 놀이에서 배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배움이 생기는 것을 선생님이 함께 하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가는 보육과정이다라는 의미가 조금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가 만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19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놀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놀이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았는데, 근데 놀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들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구진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안에 표준보육 과정 안에는 총론이 있고 영역별 내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영역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배움으로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슨 놀이만 했다, 놀이만 했다, 놀이만 했다가 돼서 그러면 그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 무엇을 배우느냐죠. 그 배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 영역의 내용으로 연결시키는 작업, 그게 바로 배움 읽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읽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그 연결고리를 저희가 조금 이번에는 구체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모두 들어가는 것이 보육과정 실행입니다. 그래서 실행은 배움을 읽는 것, 배움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선생님이 활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평가, 운영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보육과정 실행이라는 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배움 읽기라고 하는 것이 5개 영역의 내용하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내용을 연결한다라는 거는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우리한테는 고시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보육과정도 2019 개정놀이과정도 고시문이 있고 그 고시문 안에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구성의 중점, 교수학습 등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경험해야 한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의 의미가 해설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보시게 되면 이 5개 영역의 내용, 그러니까 01세는 40개고 2세는 42개예요. 그리고 3, 5세는 59개죠. 그 59개 내용과 이 40개, 42개의 내용이 아이들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해설서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놀이를 통해 배운다.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국가 수준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하면서 배운다라는 것을 천명해 놨어요. 근데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럼 무엇을 배우느냐? 그 배움의 내용이 5개 영역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우는데 그 또 배우는 방식에 있어서 내용을 뭐 영역별로 아니면 뭐 내용별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통합되어서 나타난다. 놀이하면서 배울 때는 이 5개 영역이 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거를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시켰고 조금 더 구조화시켜서 선생님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저 아이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있는 모습인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음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 잘 편안하게 지내네? 끝?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지내는데 그 지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아이들은 그 편안하게 지내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배움 읽기이고 그 배움 읽기는 5개 영역의 내용으로 한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그 칸에 보시면 이 지호라는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관찰해 두었어요. 선생님 관찰 기록을 보면 이 지호가 등원을 할 때마다 판다 인형을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보이고 있는 지금 이 경험은 뭐냐 하면 편안한 거예요. 이 판다 인형을 가지고 놀면 편안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바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5개 영역의 내용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가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불 위에 인형과 함께 누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 이 아이가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와서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아이한테는 종이 상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인형을 안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 아이는 스스로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고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배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경험이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계되어서 이 아이의 경험, 즉 배움으로 읽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 읽기다. 자, 그런데 이제 배움 지원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배움 읽기 같은 경우에 이 아이가 이제 그래요. 진짜 편안하게 지내네. 얘는 정말 이 애착 형성을 잘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호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인형이나 이불 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좀 더 이 아이의 애착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조금 더 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 등으로 이 아이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배움을 읽는 것은 선생님이 배움을 어떻게 지원할지와 같이 연계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육과정 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제일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우선 어렵게 느껴졌던
표준교육과정의 해설서를 저희가 어디에 좀 중점을 두면서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올 선생님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지금 교수님이 좀 전체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사항들과 연결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보육과정의 실행과 배움 읽기, 배움 지원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사들이 아이들의 배움을 읽고 지원하는 그 과정을 저희는 관찰 기록으로 남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약간의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2019 개정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말하고 있던 놀이를 이해하던 관찰 기록과 지금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 말하는 배움 읽기의 관찰 기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사실 같아요. 관찰 기록이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이나 놀이를 선생님이 그 있는 대로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2024 표준보육과정에서 배움을 강조한다, 배움 읽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와 연결해서 생각을 좀 하실 게 2019나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놀이를 이해하는 관찰 기록은 그간에 우리가 활동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놀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간과한 경향이 커요. 그래서 놀이를 일단 관찰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놀이를 열심히 관찰했고 그래서 무슨 놀이를 하는지, 어떻게 놀이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놀이를 관찰하고 보니 그 관찰의 내용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경험을 했는데 즐겁게 놀았어로 그치면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배움이 이제 생략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자꾸 놀이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인형극 놀이를 한다, 동극을 한다, 손인형 놀이를 한다 해서 자꾸 놀이를 유형화해서 다시 놀이의 흐름만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게 되면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무슨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상세히 적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활동명 적는 것처럼 놀이의 흐름을 적는 그런 기록들이 많아진다라는 것도 또 저희가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놀이 중심의 의미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놀이를 하자는 건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배운다. 그것을 주목하자라는 의미에서 관찰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이 관찰 기록의 의미를 배움 읽기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배움을 기록해라.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관찰 기록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의 놀이 경험에서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 놀이 경험에서의 배움의 내용은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해야 한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하는 것이 관찰 기록, 이번 관찰 기록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과거의 놀이 기록을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아이들의 놀이의 흐름을 적는 기록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 놀이 기록 안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냥 무슨 놀이를 했다만 기록했던 건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 아이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배움이 중요함을 왜 강조하셨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배움을 읽기 전에 아이들의 경험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또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아이들의 놀이를 볼 때 그냥 관찰?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읽어낼 수 있는데 과연 이걸 아이들이 무슨 경험을 하고 있지? 무슨 배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데 바로 이런 게 영유아 중심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거를 담담히 관찰하면 두 아이가 손을 잡고 낮잠을 자네요. 네, 그건 경험일까요? 그건 그냥 우리가 행위에 대한 진술일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시선, 감정, 느낌,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판단해서 자네? 잘 자고 있네? 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판단이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는 낮잠 시간을 굉장히 편안하게 자는 것 같아요. 왜? 친구랑 손을 잡고 마주 잡고 기쁜 거예요. 좋아요. 오늘 낮잠이 굉장히 편안하네? 아, 좋아. 친구랑 만났어.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이미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뭘 경험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두 아이가 서로 좋아하면서 마주보고 누워가지고 낮잠을 잘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쁜 거예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 대체로 낮잠 시간 선생님들은 일괄 배정하시잖아요. 아무 자리, 오늘 낮잠 자는 자리는 어제랑 다르고 마주보는 아이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오늘 우연히 서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 그래서 손을 잡고 마주치고 웃고 편안하게 낮잠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바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내놓는 거를 이제 경험에 대한 기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험에 대한 기록이 과거에는 그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슨 행위를 하는지 이것들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관찰을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어떤 배움이냐라고 하는 거는 뭐 손쉽게 가능하죠. 예, 이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에 체크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요 두 가지를 잘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죠. 그 부분이 아마 선생님들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 같기는 한데 잘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바인데 그거를 글로 이제 옮겨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은지와 서영이가 낮잠 시간에 우연히 옆자리에 누워서 서로 마주보고 선을 뻗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그럼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건 뭐죠? 선생님들 의사소통이겠죠? 네. 네,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움인 거죠. 그리고 은지도 서영이의 손을 잡아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호응한다. 그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알고 호응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안다? 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까지 갈 수 있지 네네, 않을까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미 그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행위 따로 영역 따로 놔뒀던 이거를 서로 연결을 지어서 글로 만드는 일이 바로 배움을 읽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경험을 읽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경험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 중심을 한다라는 건 무슨 놀이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주목하자라는 거고 그 어떤 경험은 결국 우리가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영역의 내용에 대한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모든 순간이 배움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읽는 거는 사실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다. 아이들의 느낌을 읽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자신감을 갖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경험도 잘 읽고 이거를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해서 배움 읽기까지 좀 자신감 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 어려움으로 좀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교수님, 이 관찰 기록이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업무처럼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이 관찰 기록이 보육과정의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여전히 이 관찰 기록은 기록인데 이게 어떻게 보육과정 실행이랑 연결이 되지? 라는 좀 의문점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의 배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보육을 한다. 보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마치 돌보는 일에 그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은 배우고 있죠. 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배우고요. 하루 일과에서 낮잠 시간에 낮잠에 들고 잘 일어나서 깨는 것도 알아가고 배움이 굉장히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배움을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나쳤어요. 근데 그 배움을 이제는 무엇인가에 기록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알고 그칠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러면 이 아이들의 배움이 조금은 확장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제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많이 막혀요. 지금 이것도 아이들이 낮잠을 잘 자고 있어요. 즐겁게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이걸로 그치면 끝일 것 같은데 이런 기록을 하는 순간 선생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항상 자리를 바꿔서 재웠어요. 왜냐하면 낮잠 시간에 아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장난치면서 낮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우려가 돼서 지정한 자리를 줬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배움을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이렇게 지정해서 아이들을 자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친구하고 자게 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다면 낮잠 시간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의 방식, 지원의 계획이 여기에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배움을 읽는 것이 곧 어떤 배움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곧 실행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질문한 관찰 기록이 보육과정 실행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배움을 읽고 이 배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보육과정의 실행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보육과정 실행과 관찰 기록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관찰 기록과 그 관찰 기록 안에 있는 아이들의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 그리고 보육과정 운영 평가까지 연결되는 일지와 기록이 통합된 양식의 서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들 사실 기록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뭔가 어쨌든 편리한 방식을 취해야 되고 이것들은 하나의 실행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지 안에 함께 통합하여서 기록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0일세 실행 자료를 보면 일지와 기록이 통합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일지 양식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도 좀 일지와 기록이 통합되어 있던 서류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부분에 일과를 제시하는 듯한 관련 반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작성을 했었고요. 오늘 어떠한 놀이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놀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등등을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놀이와 일상생활을 함께 강조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두 개가 다 들어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위에 바로 놀이 기록을 쓰면서 바로 연결해서 아이들의 배움을 읽으니까 사실 저는 교수님 2번 일하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일지와 기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교사가 아무래도 2번 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중복되지 않게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단축되어서 좋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록을 하고 배움을 읽고 바로 그 밑에 배움 지원 계획을 쓰다 보니까 뭐랄까요?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육과정을 운영을 했는지 보육과정의 운영과 배움 지원의 평가가 연계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교사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배움이 있었는지도 좀 더 충실하게 일지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일지와 관찰 기록이 통합되었을 때 평가제에서도 괜찮을까 좀 걱정이 되었었는데 이번 2024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안과 일지를 통합하여 작성해도 될 것 같아서 많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물론 항상 일제 적는 거는 아마 마지막 단계겠죠. 일상적으로는 선생님이 조금 간략하게 적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찰과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배움, 경험에서의 배움을 읽고 그리고 배움을 읽으면 그것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지원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찰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성찰이 굉장히 대단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실행 계획이 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실행하면 다시 그것이 이제 그 배움에 대한 지원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계획이 발생이 되고 또 관찰하고 해서 이런 순환 과정들이 쭉 이어지면서 보육과정 실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들이 관찰 따로, 일지 쓰는 것 따로, 계획 따로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일체화시켜서 순환적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평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교수님, 개별 영유아 평가까지 한번 다루어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배움 읽기를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영유아 평가 역시 아이들의 배움을 읽은 것을 근거로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기존에 또 놀이를 기록하면서 5개 영역의 내용하고 연계해서 체크했던 관행이 있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평가에서 선생님들이 관행이 좀 있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체크 OX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평가로 여겼는데 개정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아평가, 유아평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아이들의 배움의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 성장을 하는 그 기록, 이해하는, 그러니까 영유아를 이해하는 것이 평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록하는 것이 평가이고 그 충분한 이해의 평가는 일련의 자료의 축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움 읽기의 기록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 아이의 배움의 특성이 뭐구나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영역별 내용으로 이걸 분절해서 아이들의 성취를 평가하지 않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이 평가를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번에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 매뉴얼을 보면 영유아 평가를 작성할 때에 5개 영역의 내용을 분절하여 작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영역별 내용으로 분절해서 보는 습관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영역을 분절하지 않고 어떻게 쓰지? 저는 개인적으로 5개 영역을 잘 안 보면 그럼 또 막 빠지는 영역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괜히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해 왔는데 배움을 읽는다라는 건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간다, 배워간다. 잖아요. 그러면 그 배움을 읽는 데에서의 근거 자료로 5개 영역의 내용을 사용하는 거지 5개 영역의 내용이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절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경험 속에서는
의사소통의 경험, 신체운동 건강 영역, 사회관 예술 경험, 이 모든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경험되고 있으니까 그 통합적인 경험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이의 어떤 특성으로 아니면 이 아이의 배움의 결과로서의 어떤 성장, 변화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제는 발견하시는 것이 이제 영화 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5개 영역의 내용을 분절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희 반 민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민하와 지내는 동안 민하의 배움을 좀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러한 배움 기록을 통해서 민하의 배움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초 배움 이해가 기초 자료가 되어서 개별 영유아 평가를 작성할 수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나는 타이타닉을 굉장히 좋아하던 유아였어요. 그래서 놀이 시간이 되면 항상 혼자 책상에 앉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타이타닉을 정말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정말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나가 타이타닉 그림을 그리면서 어떠한 배움을 얻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나의 그림 그리기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나가 이 그림 안에 자신의 상상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나가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그림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여가는 그림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책으로 만들어서 반 유아들과 함께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미나가 좋아하는 타이타닉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 전체 유아들과 미나의 배움을 공유하기 시작을 하니까 미나가 친구들과 함께 타이타닉을 갖고 가상놀이를 한다던가 함께 그림을 그린다던가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나는 타이타닉을 매개로 친구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워가고 친구와 함께 사이좋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쭉 미나가 1년 동안 타이타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하고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관계 맺어가는 모습의 배움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사의 어떤 생각으로, 교사의 감으로 아이의 개별 영유아 평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배움에 근거하는 개별 영유아 평가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나의 놀이에서 배움을 기록한 결과 미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고 미나의 배움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저에게서 미나에 대한 평가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나는 자신의 관심사를 깊게 탐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친구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록을 토대로 개별 영유아 평가를 작성하다 보니 기록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그 유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놀이 지원보다는 이제 배움 읽기, 배움 지원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놀이가 단순히 발전, 확장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와 일상,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경험 속의 배움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사의 교육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놀이 중심 보육과정 실행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